명작이라고 소문난 영화는 오히려 선뜻 손이 가지 않을 때가 있죠. 평단의 극찬을 받고 주변 사람들까지 입을 모아서 꼭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괜히 나처럼 그냥 대중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지루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런 저에게는 그린북이 딱 그런 영화였어요.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은 데다가 평단이 거의 만장일치로 극찬한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 저는 오히려 관람을 조금 미루고 있었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극장 개봉작 중에서 마땅히 볼 게 없어서 예전에 추천받았던 그린북을 왓챠에서 봤는데 보기 전에 있었던 제 편견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편안하고 유쾌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작품이더라고요. 차별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 이 정도로 대중적인 재미와 여운을 동시에 잡는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보고 나니까 왜 이걸 이제서야 봤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스포일러 없는 선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1962년 뉴욕이고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이탈리아계 미국인 토니 발레통가라는 인물이 있는데 클럽이 2달간 공사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토니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 박사의 운전 기사 겸 경호원이 되어서 8주 동안 미국 중서부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남부 지역을 도는 연주 투어에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칠고 즉흥적인 토니와 고상하고 절제된 셜리, 말투부터 취향, 생활 방식과 가치관까지 정반대인 두 사람이 좁은 캐딜락 안에서 몇 주를 함께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에는 항상 책 한 권이 함께합니다. 흑인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묵고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안내서, 바로 그린북인데요. 인종차별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시절 남부를 가로지르면서 이 두 사람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작품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진짜 힘은 결말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와 순간순간에 있더라고요. 영화 그린북입니다. 이제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셔서 이어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먼저 제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린북이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이 책의 정식 명칭은 흑인 운전자를 위한 그린북인데요. 표지가 초록색이라서 붙은 이름은 아니고 이 책을 처음 만든 흑인 우체부 빅터 휴고 그린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흑인 여행자들이 인종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 식당, 주유소 이런 곳들을 미리 표시해둔 말 그대로 생존 안내서였어요. 해가 지면 흑인의 출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선다운타운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당시 미국에서 자동차라는 것은 자유와 이동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었던 거죠. 백인한테 도로는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흑인에게는 어느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디서 잠을 잘 수 있는지, 어느 마을을 해지기 전에는 빠져나와야 하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야말로 위험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북은 그냥 맛집이나 좋은 호텔을 알려주는 여행책이 아니라 서비스 거부와 모욕, 심하면 폭력까지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생존 안내서였던 거죠. 여행의 자유를 위한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했던 책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영화는 그 당시 시대적 고정관념을 뒤집는 방식으로 두 사람을 세웁니다. 브롱크스 뒷골목 출신인 토니는 백인이지만 오히려 흑인 음악이나 대중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동시에 흑인 노동자들이 쓰던 컵을 아무렇지 않게 버릴 정도로 편견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토니 자신도 이탈리아계 이민자 후손으로서 은근 차별을 겪어봤을 법한 그런 사람인데 정작 흑인에 대해서는 편견 가득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걸 보면은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반면에 셜리는 흑인이지만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본 적도 없고 말투와 매너는 완전 백인 상류층 그 자체입니다. 그런
그런데 정작 그는 백인 사회에서는 피부색 때문에 밀려나고 흑인 사회에서는 너무 백인 같다라는 이유로 겉돌아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인 거죠. 사실 흑인다운 취향이나 백인다운 태도라는 게 원래부터 정해져 있던 게 아니잖아요. 영화는 그 시절 사회가 인종에 따라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상투적인 이미지를 일부러 엇갈리게 배치해 놓은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자기가 몰랐던 세계인 셈인 거고, 그린북은 이 둘이 좁은 자동차 안에서 상대방의 세계를 조금씩 배워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정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순서대로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첫 만남. 토니가 면접을 보러 셜리의 집에 들어갔을 때인데, 카네기 홀 위층 화려한 코끼리 상아와 목걸이로 장식된 그 방을 보고 토니가 이거 진짜냐라고 순진하게 물어보잖아요. 왕좌 같은 의자, 샹들리에, 아프리카풍 장식들, 이런 것들은 설리가 이 백인 사회가 자신을 규정하기 전에 스스로를 고귀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미리 연출해둔 일종의 방어용 무대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 화려한 겉모습과 그 안에 있는 외롭고 고립된 진짜 셜리 사이의 간극이 서서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아와 목걸이는 나중에 조금씩 벗겨질 완벽한 이미지의 첫 번째 껍질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음반 커버 해프닝도 좋았는데요. 토니의 아내 돌로레스가 사다 준 셜리의 음반을 보고 토니는 모닥불 앞에 둘러앉은 고아들 이야기냐라고 물어봤는데, 셜리가 정정해줍니다. 오르페우스와 지하세계라는 프랑스 오페라를 바탕으로 한 음반이고, 그 아이들처럼 보이는 그림은 사실은 지옥 밑바닥에 있는 악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면은 짧지만 영화 전체와 묘하게 연결됩니다.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힘으로 지하세계까지 내려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신화 속의 인물이잖아요. 무기가 아니라 예술로 어둠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죠. 셜리 역시 자신의 음악을 들고 인종차별이 극심한 미국 남부로 내려갑니다. 무대 위에서는 백인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부 순회 공연은 음악을 들고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여정과 닮아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차 안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스러운 장면 중 하나죠. 토니는 셜리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셜리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죠. 하지만 셜리는 끝내 토니가 건넨 치킨을 받아듭니다. 포크와 나이프 없이 음식을 먹는 것조차 어색해하던 셜리는 조금씩 손으로 치킨을 뜯어먹기 시작하죠. 토니가 닭뼈를 창밖으로 던지자 잠시 뒤 셜리도 똑같이 뼈를 던집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장난을 치면서 웃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토니가 콜라 컵까지 창밖으로 던지자 셜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결국 차를 후진시켜서 토니가 컵을 다시 주워오게 만듭니다. 셜리는 순간의 즐거움에는 기꺼이 뛰어들 줄 아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지켜온 원칙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일방적인 변화가 아니죠. 셜리가 토니의 세계로 한 발 들어가서 뼈를 던졌다면 토니는 셜리의 세계로 한 발 들어가서 컵을 주워오는 겁니다. 토니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셜리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원칙은 행운석 에피소드에서도 보여지는데요. 토니가 길가에 떨어진 초록빛 옥돌을 그냥 뭐 흔한 돌인데 어때? 라면서 주머니에 넣으니까 셜리가 절도라면서 정색하고 도로 갖다 놓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눈보라 속에서 자동차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셜리는 토니에게 그 돌을 계기판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니가 사실은 돌을 돌려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투어가 끝난 뒤에는 셜리가 그 돌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값비싼 장식품들 사이에 놓아둡니다. 처음에는 비싸고 이국적인 물건들만 가득했던 그 방에 길바닥에서 주운 값싼 돌 하나가 남는 거죠. 물건의 가치라는 게 가격이나 출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사람과 기억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작은 소품 하나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필 초록색이라는 점도 제목인 그린북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린북이 셜리의 몸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 책이었다면은 이 작은 초록돌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발견한 정서적인 안전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그린북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아픈 장면은 비가 쏟아지는 길 위에서 나오죠. 미시시피
미시시피의 어느 마을에서 밤늦게 차를 세운 경찰이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던지자 참다 못한 토니가 결국 주먹을 날리고 두 사람 다 유치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셜리가 직접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겨우 풀려나는데 나오자마자 셜리가 토니에게 정색하고 쏘아붙이죠. 그 성질 부린 게 값어치가 있었냐고, 폭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품위를 지킬 때만 이기는 거라고, 오늘 밤은 너 때문에 우리가 지고 말았다라고 쏘아붙입니다. 이 말에 발끈한 토니와 다시 언쟁이 붙으면서 결국 셜리가 폭발하고 차를 세우라고 하더니 빗속으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백인 사회에서는 피부색 때문에 배척당하고 흑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말투와 취향 때문에 이질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면은 자신은 대체 누구냐? 흑인답지도 백인답지도 심지어 남자답지도 않다면 자신은 대체 뭐냐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셜리가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방어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셜리한테 계속 하나만 골라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흑인이면 응당 이런 음악을 좋아해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요구, 성공한 예술가면은 언제나 완벽하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요구. 셜리는 그 모든 틀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순회 공연 내내 셜리는 계속 이런 모순된 대우를 받거든요. 공연장에서는 천재 피아니스트로 소개되지만 정작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피부색 때문에 식당에서도 숙소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쫓겨나잖아요. 결국 백인들은 셜리의 재능은 소비하고 싶어 하면서 셜리라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을 나누고 싶어 하진 않죠. 가장 노골적인 장면은 셜리가 공연하기로 한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조차 식사를 거부당하는 순간에 절정을 이룹니다. 그 식당은 셜리의 연주로 손님을 끌어모으면서도 정작 셜리한테는 같은 음식을 먹을 자격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연을 거듭한 셜리가 토니와 함께 근처에 흑인 전용바 오렌지 버드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셜리가 먼저 쇼팽을 치다가 현지 뮤지션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재즈와 블루스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엄청 찡했는데 단순히 흑인이 흑인 음악을 연주해서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셜리가 클래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쇼팽에서 재즈로, 고급 문화에서 대중문화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음악을 그냥 다 꺼내놓는 거거든요. 그동안 셜리의 연주는 자신을 차별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싸움에 가까웠는데 여기서는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과 그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하잖아요. 그 순간 셜리는 흑인을 대표하는 천재도 백인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예술가도 아닌 그냥 피아노 치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술집에서 셜리가 폭행당하는 걸 구하러 간 토니는 총이 있는 척 허세를 부리고 나중에 셜리가 진짜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렌지 버드에서 나온 두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토니는 실제로 총을 꺼내서 허공에 발사합니다. 근데 사실 총이 있었다라는 반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토니가 그 총을 어떻게 쓰느냐인 거죠. 사람을 쏘는 게 아니라 허공에다 쏴서 상대를 물러나게만 하잖아요. 물론 총으로 겁을 주는 것도 완전히 폭력에서 자유로운 행동은 아니지만 영화 초반의 토니가 자기 체면과 분노 때문에 거리낌 없이 주먹부터 날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훌륭한 변화인 거죠. 돌아오는 길을 눈보라 속에서 만나는 경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남부에서 만난 경찰들은 대부분 위협적이거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차가 다시 나타났을 때 관객도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되는데 이 경찰은 그냥 타이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세운 거였죠. 토니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 다른 차량이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두 사람에게 조심히 가라면서 크리스마스 인사까지 건넵니다. 이 장면은 영화가 관객의 편견까지 이용하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온 경찰은 곧 위험이라는 공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편지 장면. 토니의 아내 돌로레스가 셜리에게 편지 쓰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건 돌로레스가 편지의 진짜 저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 편지에 진심으로 감동합니다. 결국 편지의 진정성이라는 게 누가 문장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문장 뒤에 있는 마음이 진짜였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잖아요. 토니의 투박한 사랑은 진짜였고 셜리는 그 마음을 조금 더 아름다운 언어로 번역해줬을 뿐이잖아요. 이쯤에서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차별받는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 사람의 고통을 안다는 것과 그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은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둘은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 같거든요. 사실 초반에 토니는 셜리의 고통을 그냥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행이 진행될수록 토니는 셜리가 왜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행동해야만 했는지, 왜 그 화려한 옷과 품위를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셜리를 불쌍한 흑인 예술가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기랑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내고 싶어 하는 한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편견이 사라진다는 게 결국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하나의 단어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린북은 인종차별의 구조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영화까지는 아니에요. 이 거대한 사회 문제를 두 사람의 우정과 개인적인 변화로 풀어내다 보니까 현실의 복잡한 차별을 너무 단순하고 안전하게 다룬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영화 속에서 그리는 우정 하나로 인종차별이 사라졌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세상을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해도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만큼은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니가 미국 남부의 제도를 바꾼 것도 아니고 셜리가 공연 한 번으로 백인 관객들의 편견을 다 없앤 것도 아니거든요. 여행이 끝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차별적입니다. 근데 토니는 더 이상 흑인이 쓰던 컵을 몰래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셜리도 더 이상 자기 방에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세계는 확실히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북은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라고 하면은 왠지 좀 무겁고 난해할 것 같아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추천해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웃으면서 볼 수 있고 다 보고 나면은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게 뭔지 한참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편하고 재밌는데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영화. 많은 분들이 그린북을 명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는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신다면은 저도 읽어보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